네,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연심의 브랜드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는 1부에서 굉장히 따뜻한 공연을 함께함으로써 분위기가 벌써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후끈한데요. 각자 저자분들께서 본인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링크나우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장환입니다. 네, 짧게 소개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대표는 그냥 노나요? 대표는 매달 월급을 만들어 와야 되고요. 아, 돈을 다른 데서 벌어오시는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표의 애환을 오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요 프로그램 인문예술 대표 배양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리더들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문학 과정을 지식 나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삼성생명 배양숙 FC 명예사업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교육방송에서 라디오를 책임지고 있는 김준범 PD라고 하고요. 저 EBS 라디오를 작년에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 전면 개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 읽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미약하나마 고군무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 분 외에도요 10분의 저자분들이 더 계신데 사정상 여기서 다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땡큐도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인문학 저서가 아니라는 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제가 기존에 진행하던 브랜드쇼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뷰를 토대로 다시 질문을 구성해서 이 세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책이 땡큐 도가라는 책이 작년 2012년 40주에 걸쳐서 인문학 수업을 마친 분들 중에 12분이 이 책을 쓰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년을 함께 서로 동고동락 공부하신 분들의 서로 감사와 축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뭐 서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나누셔도 괜찮고요. 예,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되게 주변에서도 무식한 운동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계속 운동 같은 것만 하고 살다 우연하게 이제 상무님을 알게 돼서 40시간을 같이 하게 됐고 그걸로 40번의 수업을 같이 하게 됐고 되게 큰 나름 내면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인생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를 좀 느낀 예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 자리에도 또 나왔습니다. 원래 영어 잘하시는데 지금 떨리셔서 이러시는 거죠. 아까 분명히 생방송 뭐 하나 진행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잘하신다 그러셨는데. 영어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말.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영어 되죠. 제가 과가 영어과예요.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그다음에 김준범 국장님도 축하 메시지나 뭐 감사 메시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포럼 인문의 수 여기서 이를테면 노자 장자의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제 문명이 서양 주도로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제는 동양으로 문명이 이제 주도권이 동양으로 왔는데 과연 이 동양으로 온 문명 이 시대에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하던 차에 우리 삼성생명의 배양숙 상무로부터
이 그 강의에 참석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내공이 쌓이고 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아, 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잠시 철학 강의를 들은 듯한 노자 뭐 이렇게 그 얘기하다 갑자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물을 익히다 보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상무님? 가장 행복했던 일은 마지막 수업을 2012년 2월 1일 초겨울, 그러니까 초겨울이라고 해요. 그렇죠. 겨울 끝자락이네요. 네. 겨울 끝자락에 시작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12월 5일 첫 주 수요일 날 마무리를 했는데 첫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 양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50% 정도의 에너지를 배분해서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중간에 조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 언론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리 몇 분의 이제 멤버들의 스토리를 듣고요. 너무 제가 그 힘든 과정 잘 견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너무나 보람을 느꼈고 어느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 실행된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리더분들이 40여 분이 오셔서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수업 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수업 듣고 난 결과가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조직에서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막 울었어요.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제일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버시면 정말 많이 버시는데 많이 버시면 혼자 몰래 쓰기 쉽잖아요. 그죠? 누가 알까 두려운데 우리 상무님은 이게 점점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그런 힘들은 아마 진심은 누군가가 분명히 알아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리뷰가 올라온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적어 갖고 왔습니다.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질문으로 다시 꾸며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영은 인간을 움직여서 변화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에 가깝다. 경영을 잘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도가 철학은 질문하는 경영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진정한 경영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나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과연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일은 성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저자 중에 하영목이라고 하는 대표 이사님께서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항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 계신 세 분에게 똑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 내림을 한 번씩 듣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란? 요즘에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40강을 다 듣고 나서 되게 좋았던 건 마치 세상의 도를 깨달은 것 같은 첫 번째 착각이 좀 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초급 도사가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인생은 되게 짧으니까 즐겨라.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일을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지. 아니면 이게 즐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해서 요즘에 느끼는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즐길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마음의 평온함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일의 철학을 제가 나름
도가를 통해서 정립한 것 같습니다. 아까 초보 이 그 도술 부리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깊은 성찰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일에 즐길 만큼 잘해라. 설사 잘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견뎌라. 뭐 이런 자세인 거죠. 인내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양수 상무님은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어떻게 정의 내리실까요? 일의 주인이 되라. 내가 주인이 되지 내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 때로는 이제 상사가 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공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형태의 일이든 내 손에 왔으면 그건 내 일이다. 그러니까 내 일이면 너무 마술같이 그 일이 즐거워져요. 아까 즐겁게 되라는 말이 그건 일맥상통한 건데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즐기다 보니까 월급은 나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차이지만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겠지만 굉장히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지만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일의 주인이 되어라. 이상입니다. 또 새로운 어록들이 막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범 국장님. 어려운 질문인데. 그 일을 할 때요, 저는 요새 생각하는 게 삿됨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서 자기가 사사로이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뭔가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몰라도 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뒤탈이 나고 이게 그 끝이 안 좋은데 제가 그 요새 EBS 라디오를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 바꾸고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요. 이게 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책 읽는 사회로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그냥 가치 추구가 굉장히 저를 이렇게 폼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뭘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하는 이 몸짓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한 것으로 저 사람이 좀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진 거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찾아와서 이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같이 이거 제휴하자,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삿대미시 일을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손해로 가고 내가 지금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스탠스, 이 입장이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새. 네. 일단 사심을 버리고 일을 즐기다 보면 돈이 쫓아온다. 아마 세 분의 결론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 질문은요, 우리 배양수 상무님은 말고요, 이 두 분만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책이 인문학 서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땡큐 도가는 인문학보다는 12인의 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저자마다 30피 정도의 분량의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실어 놓았다. 단지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이 배양숙 선생님이 운영하는 수요포럼 인문의 숲에서 함께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 인문학을 입혀두었더니 날아오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날개옷처럼 말이다. 자, 이 대목에 있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반박을 하시거나 맞는 것 같다. 라든지 의견을 좀 두 분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문학 서적이 아니래요. 예. 일단 인문학이 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근데 일단 인문학의 정의를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문이다라고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거는 대부분 공통점을 띄인다. 그리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되게 큰 울림을 받았고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뭐 올랐다든지 뭐 사업이 막 대박이 막 났고 아직 그런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이렇게 대신 마음이 되게 이렇게 대박난 느낌이 좀 왔어요. 그래서 약간 반박하자면 막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날아오름은 없었지만 이렇게 되게 평온하게 이렇게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힘이,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같이 이 사람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 분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세요. 예. 자, 나중에. 김준범 국장님,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어렵고요. 뭐 인문학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인문학 서적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건데 어찌됐건 그 책의 12명의 이야기들은 진솔하게 거짓됨이 없이 자기들의 경험을 걷다가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그 저자들이 이 어떤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킨 것들을 독자들이 읽으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얻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격은 좀 떨어지지만 또 하나의 인문학 책이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마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에 또 다른 이렇게 이 질문으로 이렇게 서로 이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인문학의 연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 부분은요, 인하대 대학생이 이제 써놓은 건데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잘랐습니다. 대학생의 이야기 중인데요. 나의 첫걸음이 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김규동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하는 방황에서 시작된다. 입시를 치르고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모두가 복제 대학생이 되고 있다. 김규동님은 학교 밖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평범하고 의기소침했던 학생이 7만 명의 회원을 둔 단체의 대표가 되었고, 평범했던 자신을 리더의 자질론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휘면 펴지게 된다. 패이면 꽉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줄이면 얻게 되고 늘리면 미혹하게 된다는 도가를 받아들이고 리더가 되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자, 여기 요 대목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론 중에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휘면 펴지게 된다. 패이면 꽉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줄이면 얻게 되고 늘리면 미혹된다. 요 부분들을 좀 짧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분. 물이 되면 되겠죠. 물은 어느 그릇에 담겨나 그 온전한 모양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마 기동 씨는 물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용기에 담겨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어우러지면서 상선수라고 하는 부분은 상선약수라는 상선약수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이었는데 삶의 깊이가 굉장히 큰 내용을 얘기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무상생.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것도 좀 풀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유무상생. 사실 제가 아직까지 1년 동안 듣고 가장 이해 안 되는 그 구절이에요. 유무상생이. 예.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는 많이 있으니까 적음이 또 있게 되고 적으니까 이렇게 막 비교하고 그런 게 근데 같이 다 공존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정말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무상생. 예, 저한테 제일 어려운 구절이었고 지금도 사실 다른 모든 도가 뭐 노장 사상 있는 어느 정도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현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골라와도 꼭 이런 것만 골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순간 당황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새끼줄이요. 새끼줄? 새끼줄은 같이 꼬여 있는데 네. 유와 무와 깨끗함과 더러움과 뭐 온전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꼬여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있고 없음이 함께 네. 있다라는 거구나. 이게 그런 네.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표현인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저기 책 읽는 라디오 국장님 좀 쉽게 풀어주세요. 유무상생. 그러니까 이제 유와 무가 서로 그 생한다는 그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유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뭐 선도 사상이 됐던 근본 바탕이 이제 음양의 조화인데요. 그러니까 유무상생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적인 표현이고 이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색즉시공.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이를테면 마음이 곧 몸이고 몸이 곧 마음이고 또 정신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정신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을 낳고 그 물질이 다시 정신을 낳고 이런 그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유무상생이고. 들으신 거 맞죠? 네. 네, 참 이 도가라는 게 깊이가 이 정말 그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땡큐 도가는 너도 나도 높은 스펙을 쌓으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며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나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 소감을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이겠습니다. 혹시 오상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상아. 오상아, 뒤에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기에 오상아를 이해한 부분들 이 친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기 세 분은 오상아를 어떤 경우에 그런 오상아의 경험을 했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2명이 저자라서 12파티로 나뉜다. 그러나 길 거라는 예상과 달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는 거라서 금세 읽혔다. 이분들의 스토리는 생동감 있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 위기에 처할 때 인문의 숲에서 도가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음을 받고 그대로 했더니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이다. 너무 뻔하다고? 그렇지 않다. 실제로 자연스러울 때가 훨씬 낫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만 해도 잘 풀려가던 이야기가 내가 억지로 끼면서 서먹해진 적이 있었다. 이 책을 읽은 후 말 그대로 나를 내세우려고 억지로 안 하니까 이걸 오상아라고 하더라. 화기애애하게 나에게 자연스레 말할 기회가 찾아오더라. 신기한 마법이었나? 마법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오상아에 대해서. 자, 우리 김주범 국장님은 오상아라고 하는 이 경험을 어느 순간에 혹시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상아. 이 잘 모르시잖아요. 오상아 뜻이 뭔지. 이 나오. 그 한자어인데요. 나오 장사 지낼 상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오상아. 그러니까 아가 나고요. 맞죠? 그 상이 이제 장사 지낼 상. 그러니까 나를 장사 지낸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느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죽이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이런 거하고 통하겠죠. 제가 오상아의 그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늘 드러나세요. 늘 저는 저를 죽여서. 늘 죽어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셔야 될 부분이구나. 자, 우리 정장한 대표님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저란 존재가 막 대단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꼭 더 말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꼭 부각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안 닿았는데 저 사람도 나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한번 길거리에서 그 장애인이신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음료수 통을 그 리어카에 끌고 편의점에 배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그걸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막 차들은 쌩쌩 다니고 큰 길에서.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제가 가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딱 했더니 이분이 확 저를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말로 디스를 확. 그래서 저는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봤어요. 그때 진짜 위태위태한데 그걸 다 해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내가 저걸 막 잘못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분이 될 수 있고 저분이 나도 될 수 있고 그러니 굳이 스스로의 감정에 굉장히 분노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저는 약간 그래서 내 감정이라는 실체를 잘 파악하는 거 그거를 좀 오상아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좀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분한테 강의를 받으셨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오상화 수업할 때는 우리 김준모 국장이 안 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배양수 상무님이 이 오상화 요즘 같을 때 또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실은,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오상화를 작년 한 해 동안 좀 겪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세상을 뭐 이렇게 짧게 산 건 아닌데 반백년을 가까이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에는 늘 이제 양지와 엄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선택을 하고 사는데 저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좀 양지를 선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갖춰진 이제 생각, 뭐 어떤 가치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작년에 수요 프로 위문의 숲을 하면서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도 되고 그러면서 늘 그랬어요. 힘들었던 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늘 그러면서 제가 힘들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저히 제 기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시선을 보려면 내가 이쪽 끝에 있었으면 여기로 당겨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나는 맞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 아, 내가 나를 좀 내려놔야겠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알래스카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상대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놓음.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는 것. 그게 오상화의 과정의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오상화의 깊은 뜻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체험한 오상화는 그 정도. 그래서 아직도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한번 그런 단계에 경험해 본 것. 그래서 다양한 상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인정도 해보는 것, 그게 저한테는 큰 오상화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리뷰 중에 또 되게 재미있는 리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똑같이 시연을 하나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TV에 안 나와서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소통 테이너 땡땡땡입니다. 하면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고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거 찍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게요.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나 아니에요. 네, 너무 팬층이 이렇게 두터워서. 네, 대한민국 최초 소통 테이너로 대통령한테 이 식목일이었나요? 현충일 날 배지까지 받은 오종철 씨도 바로 여기 땡큐도가의 저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딱 이분이 진행하는 쇼에 가서 이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리뷰에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서 갖다 놨는데 어쨌거나 아직 대학생이라 잘은 모르지만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책 읽는 내내 들었다. 하지만 그걸 뒤집는 이야기 또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줄 적어놨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걸어온 길을 그가 알 것이고 신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걷는 길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감동 어리게 마무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한 대표는 온오프믹스의 양준철 대표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까지 60대도 있었나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그럼 이 책을 쓰신 분 중에는 60대가 없으셨죠. 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이 이야기들이 이 도가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해석됐는지가 이 땡큐도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직접 땡큐도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프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정장한 대표님, 아까 왜 운동으로 굉장히 다부진 이 몸매를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 무엇을 시작했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30대 때 저 책을 썼고요. 갑자기 깜짝 놀라시네요. 근데 그 30대 때 책을 썼고 그 탁구장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아까 책으로 세상을 막 한국을 뒤덮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책도 읽어야 되지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탁구를 전 국민이 치는 그런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탁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치는 순간 공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 모르는 사람도 탁구라는 거 하나로 굉장히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가 약간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역삼동에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러주시면 정탁구입니다. 예, 저자 특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전 정탁구라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김탁구 막 장난치면서 예전에 제빵왕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아니고요. 다음 카페 정탁구 가입하시면 직접 다 답변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찾아가시면 아마 차가운 음료수와 함께 직접 특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탁구는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살은 안 빠져요? 전 사실 탁구로 근데 작년보다 한 제가 8kg 정도 빠졌는데요. 탁구로요? 아니 탁구로 빠진 게 아니라 전 진짜 철학으로 살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무슨 그런 예, 철학으로 살 빼는 게 굉장히 제일 쉬운 그 특허를 내려고 약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비법을 빨리 털어놔 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로 이게 철학이 되게 그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살을 빼야 되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애였는데 철학이란 인문학을 접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진짜 있더라고요. 왜 살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살을 빼는 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그리고 그거를 못 참고 케이크를 막 먹던 게 예전에 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 뵀을 때보다 굉장히 더 영해지시고 슬림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런데 아까 말한 케이크를 이렇게 먹는 걸 참아내는 게 인문학이다라는 걸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문학이라면 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고통스러운데 네. 한두 번 참으면요 세 번째서부터는 되게 쉽게 참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인생의 낙이 케이크를 참고 탁구채를 집었을 때 예. 낙이 생긴다. 예, 정말 되게 큰 낙입니다. 참 답이 참 헷갈리네. 예, 우리 근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네. 다 했는데요. 다 했죠.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왜 EBS에서 책 읽는 라디오라고 했는데 택시에 책 읽는 라디오를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눈이 필요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지금 그 국민 시력보호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야 될 만큼 우리가 너무 그 모니터, 스크린 이런 데 노출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안구 건조증들이 지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병원 중에서 앞으로 그 안과가 제일 그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눈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뭐든지 그 어떠한 그 추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극도로 달하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 이주의 사회가 이 극도로 이렇게 치닫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이게 청각의 사회로 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한자 성어가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당연히 낫죠. 이게 한 번 딱 보면 클리어하고 막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시대를 넘어서 백견이 불여일상. 이때 그 상은 이제 상상할 상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상상하는 게 더 낫다. 이 상상을 잘하려면 이게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물의 허상을 보고 있으면서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이제 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뭔가 청각의 시대, 감성의 시대로 다시 간다. 이 사회는 그러면서 책 또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책, 눈으로 즐기는 책의 시대에 눈으로 즐기는 책뿐만이 아니고 귀로 즐기는 책 이것이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EBS의 그 TV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를 책을 읽어주는 라디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청각으로 즐겨라. 그래서 저희 EBS 라디오를 이렇게 켜시면 책을 이렇게 소리로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읽고 뭐 이렇게 어떤 그 포멀한 장소에서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친해져야 되니까 뭔가 삶 속에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아보자 생각했던 게 아 그래 그 택시를 타면 우리들이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음악 듣고 그러는데 그 저기 택시에다가 아예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늘 틀고 다니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삼강교통이라고 하는 택시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100명의 기사분이 50대의 택시를 지금 책 읽는 택시라고 이렇게 몰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그 타시는 승객분들하고 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책을 즐기라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 기사분들이 먼저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책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막 교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요 뭐 이렇게 교통 법규도 잘 지키고 욕도 안 하시고 막 차 안도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뭐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책 읽는 그러니까 택시. 그래서 책 읽는 택시. 지금 너무 심취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생방송이에요. 제가 재밌잖아. 그래서 이 책 읽는 택시라고 하는 그 글씨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신 왜 신용복 선생님 있죠. 이분이 그 소주 그 처음처럼 그 글씨를 쓰신 분이에요. 그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서 이게 책 읽는 택시라고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변방이라고 하는 변방의 혁명성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을 이렇게 택시를 모시는 분이 그 변방이다. 변방이고 그런 분들부터 이렇게 책을 읽는 어떤 이 주류의 문화를 책 읽는 문화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선생님의 그 글씨체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이 글씨체를. 그래서 그 글씨체를 그 택시에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 다니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송파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관악구청장도 이렇게 책에 관심이 많으세요. 군포시, 그 김해시, 순천시 이런 그 시장분들이 자기네 도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연락이 됐어요. 그래갖고 송파구청에서 이렇게 책 읽는 택시 하니까 당신네 그 도시에서도 책 읽는 택시를 이렇게 만들고 승객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동의가 돼서 그분들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진짜 저희가 어떤 택시를 타든지 책 읽는 라디오를 틀어주는 그런 택시를 타서 교양 있는 운전기사를 꼭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에도 좀 책 읽는 지하철이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되고 있어요? 그 군포시에서는요 책 읽는 버스도 하겠대요. 책 읽는 버스도 하고 책 읽는 카페도 만들겠대요. 그리고 책 읽는 아파트를 지정한대요. 책 읽는 아파트. 그래서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책 읽는 아파트를 지정을 하면 그 이제 군포시에서 뭐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준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조만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신문 기사나 이렇게 뉴스로 한번 제가 얘기한 거를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갤러리 아르체에서 메리케이 협찬과 함께 이 방송 북TV 365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조윤심의 브랜드쇼의 네 번째 질문을 여기 계신 세 분의 게스트한테 똑같이 할까 합니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결코 쉬운 일만 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시간을 견디는 지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간을 지금까지 견뎌오셨는지 어떤 철학으로 지켜오셨는지를 이렇게 잠깐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행복한 때 태어났어요. 1974년도가 73년, 74년, 7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는 그때는 빈부격차도 안 심했고요. 그리고 대학 가기도 쉬웠고요. 그다음 취직도 어느 정도 보장이 잘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사업을 시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웃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시간을 견뎌오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대신 주변 분들 제 위나 제 밑에로 보면 제 위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에 지쳐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 제 밑으로는 이제 대학생들 취직 안 되고 막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대신 저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거는 사실 어린 나이에 그냥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딱 제가 제대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 학교를 1년 좀 늦게 졸업하면서 갑자기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친구랑 둘이서 아 괜찮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괜찮아. 왜? 그랬더니 아 죽으면 되지. 딱.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그 저희 서강대 후문에서 이렇게 청명한 날에 이렇게 막 햇빛이 쫙 떨어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아 그래 죽으면 되겠구나. 딱 그 생각이 진짜 짠하고 와닿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 회사 그 은행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저는 그만큼 잘 나가진 않지만 그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그때 쉽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그래 뭐 하다가 뭐 부모님이 들으면 정말 저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셨겠지만 저는 되게 그때는 지금도 많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아 그래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약간 뭐 약간 지금도 죽음을 그렇게 예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예, 허무주의. 허무주의로 네, 네. 시간을 견뎠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그 허무함을 그냥 죽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죽음으로. 약간, 예, 예. 이게 오상하네요. 예, 근데 되게 건강. 의미는 다른 오상.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매사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요. 음식도 되게 꼭꼭 씹어 먹고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아, 그럼 뭐 정말. 아니 뭐 편집 안 돼요. 예, 이게 날 방송. 예. 네네, 날방송의 또 특징은 이걸 알아서 이제 보시는 분이 편집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양 상무님 이제 아까 반백년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년 가까이. 가까이, 네.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굉장히 이 험난한 파고를 많이 겪으신 이제 이 장본인이신데 어떤 생각으로 주로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정장한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세 경영인이고요. 부모님의 이제 따뜻한 이렇게 보호 속에서 잘 자란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근데 죽음을 생각했다니까 청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제 얘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중3대 파산을 경험하고 제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만 됐고,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없었고 차선의 선택들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데도 지금까지 견뎠다는 말보다는 좀 즐겼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5년 후에 나를 상상했어요. 항상 5년 후에 나를 상상하면서 나 5년 후에 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참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제가 물리적으로 힘든 그거를 견디게 한 힘이었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 좀 초절정 긍정이고요. 단순해요.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요. 급하게 뛰려고 하진 않았어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다지면서 걸어왔는데 항상 제가 상상했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모이고 하니까 반백년 가까이 오니까 지금은 제가 제 의지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이 이제 지점까지 온 거죠. 이상입니다. 네, 5년 뒤를 생각하면서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면 그 모습대로 지금 힘든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범 국장님. 이게 모이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모이시면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세요. 이제 협력을 하시기 위해서 협력을 하려고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꼭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해결하면은 애초에 그 의도했던 그 성과를 이렇게 달성을 하죠.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이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건 이제 상생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이제 열매 맺기 전에 굉장히 막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이 땅이 메마를 정도로 태양이 장렬하고, 이럴 때 이제 그 뿌리가 더 깊이 이렇게 더 내려가잖아요.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상극의 기운. 그러니까 상승의 기운, 상극의 기운. 이 상극의 기운을 견디고 나면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저는요, 사람하고 자연하고 똑같은데 뭔가 그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갈등의 시간이고 상극의 시간이다. 요 시간이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시간을 당연히 오는 자연의 법칙인데 이것이 힘들다고 피하거나 여기서 좌절하면은 이 성과도 안 나오고 열매도 안 맺는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갈등이나 상극의 기운을 즐기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불현듯 지금 하나 그 시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인생은 살다 보면 다 흔들려. 뭐 안 흔들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 인생에서 그 흔들림을 즐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거고, 그 흔들림에 그냥 자초되고 멀미 나가지고 쓰러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흔들림을 즐기자. 뭐 이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어떤 흔들림을 즐기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고. 그래서 택시를 선택하셨군요.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럼 많이 타고 뭔가 남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런 걸 깨닫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를 이렇게 견뎌내야 이것이 뭔가 그 성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한 게, 제가 이제 그 EBS에서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간부회의를 하는데 저처럼 웃기게 그 이를테면 발표하는 간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에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 돌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간부회의 때 시를 보여. 시를 읽고 어떨 땐 노래를 불러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제가 그렇게 한번 미친 짓을 하니까요. 제 이렇게 그 뭐랄까 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축이 되고 뭔가 숨고 뒤에 앉고 뭐 이랬는데요. 그냥 한번 내가 워낙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나를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을 어떻게 견뎌볼까? 이걸 즐겨볼까?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내질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제는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그 간부회의 때 내가 좀 이렇게 그 얌전하게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요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이 삶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관습대로, 간성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에 안주하고 그냥 거기서 편안해 하는 것보다 뭔가 그 갈등의 기운, 뭔가 그 상극의 기운을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자기 외연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가고 세상과 이렇게 맞서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수요포럼 인문의 숲의 연장선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네, 이제 여기 세 분의 게스트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문학 하잖아요. 근데 당위적으로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인문학이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인문학이잖아요. 전부 다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 이유들이 있으니까 많은 CEO나 리더들이 인문학을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인문학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이제 하는 대목에 이제 본인의 향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먼저 답변하고 나니까 뒤에 되게 잘하셔서 네, 아니요 그런데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예,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인문학 중에서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철학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알고 진리를 탐구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비트겐슈타인 뭐 이상한 철학자 이름을 아는 것만이 정말 철학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철학은 나를 행복하게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잘 받아들이는 길만이 독자적으로 자기를 온전함에 가둘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전 인생의 꿈이라는 게 저희가 막 외부에서 크게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성공을 거두고도 허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생에서 다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오히려 제 꿈은 어떻게 내 내면을 계속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은데도 안 떨고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별로 안 떨고 있어요. 지금 되게 편안하게 좀 하고 있고, 그런 좀 인생에서 어떤 내면의 여행을 좀 계속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제 목표가 좀 됐습니다. 네, 눈빛이 굉장히 잔잔하게 고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 깊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제 떨지 않고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링크나우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 링크나우의 이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배영상. 예, 저는 제 책에 어떤 분이 인문학을 알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생활화한다라고 평을 해놓으신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삶이 그냥 인문학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인문학은 유기농 그름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비료로 키워진 어떤 결과물은 그 모양은 화려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결과물이잖아요. 유기농 거름은 모양이 크고 작고 다르고 약간은 못생길 수 있지만 굉장한 진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히 사람에게 세상에게 유용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결국 인문학적인 힘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어떤 방향점을 찾아야 되는 코너에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프로 인문의 숲을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우리 또 멤버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은 유기농 그름이다. 그런데 인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점수가 나오듯이 나오는 건 아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물을 부으면 그냥 다 빠지는 듯 싶지만 어느새 콩나물로 자라나 있는 것처럼 그게 인문학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꿈은 수요프로 인문의 숲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운영할 것이고요. 만약에 내일 제가 죽는다면 누군가가 우리 멤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10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보장자산을 한 10억 정도 배분을 해놨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5년 정도 후에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수요프로 인문의 숲이라는 전당을 만들어서요, 인서울에 이제 아담하게 한옥을 지어서 숲속으로 놀러 올 수 있을 만큼 해서, 지금 리더들은 좋은 결정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수요프로 인문의 숲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조금 더 저변 확대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 또 젊은 이제 미래의 인재들, 그리고 시니어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살고 이제 많은 경험 지식을 축적한 시니어들과 젊은 인재들을 또 링크를 해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게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저와 이렇게 여기 이 공간에 모신 모든 분들이 호모 쿵푸스였으면 좋겠어요. 호모 쿵푸스. 그러니까 이제 쿵푸라고 하는 게 이제 공부잖아요. 공부. 근데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공부라고 하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읽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를 쓰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머리만 쓰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그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서양식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써서 지식만 넓히고 이런 거는 서양식의 공부고, 정말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몸과 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해요.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책만 많이 읽는 게 공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 한국 철학이 얘기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해요. 이게 몸과 마음을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게 공부고, 이것이 그 쿵푸스, 그러니까 호모쿵푸스, 그러니까 진정한 호모쿵푸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꿈은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를테면 한반도가 내지는 그 한민족이 왜 그 유대 민족을 이제 이어서 세계를 주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류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11월 8일 날 그 올림픽 공원에 올림픽 홀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그 대회를 여냐면 K-팝 창작 경연 대회를 하거든요. K-팝,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제가 초대권 드릴게요. K-팝 창작 경연 대회인데, 그 K-팝이 그냥 K-팝이 아니고 K-팝 based on Korean stories. 그러니까 한국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K-팝을 한번 만든 그 경연대를 해보자, 이거예요. 예전에 왜 그 육각수라고 하는 그룹이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러면서 흥부가 기가 막혀 할 때 그 한국적인 어떤 그 멜로디나 그런 발성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송창식 씨가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노래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게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이고 지금 아마 내가 오늘 다 시켰는데 그 전국 대학교 이제 공문이 다 갔을 거예요. 가고 조만간에 대학 캠퍼스에 그 포스가 다 붙을 거예요. 붙고 고등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K-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날 이 축하 공연은 이제 그 다비치, 얘네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다비치로 하여금 지금 제가 이렇게 불렀던 거를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요새 감각에 맞게 불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티아라 얘네들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 무대가. 그래서 알리가 왜 안 오죠? 예? 알리 뭐 내년에 이제 부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만이 어떤 사랑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한국의 추장전도 얼마든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계 알리고 싶어요. 막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알리고 싶어서. 그 11월 8일 날 다 초대할게요. 네, 굉장히 사심 가득한 섭외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무르익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리뷰 중에 가장 감동 어린 리뷰 하나를 읽어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책 제목이 왜 땡큐 도가인 줄 알 것 같다.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책이 있다면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다. 읽고 나면 숨이 막힌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요동쳐서 눈물이 날 겨를도 없이 숨이 달린다. 12인 공동집필이라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이 찔린다. 오히려 생계나 현실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포럼 인문의 숲에 꾸준히 참여한 12인의 저자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 같은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함께 했다는 것이 더욱 감동적인 이유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인문의 숲으로 이끈 배양숙 상무의 에너지도 온전히 느껴진다. 소위 인문학 대세론 속에 나름 쉽게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진정한 인문학 입문서가 비로소 나온 듯하다. 이래서 인문학이구나. 그렇구나.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책이다. 땡큐. 땡큐 도가. 네. 네. 이 리뷰를 쓰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요, 네. 이제 저희 땡큐 도가가 세상에 나오고 첫 번째 이제 수혜자가 제가 울산 MBC에 토크 콘서트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방청객으로 왔던 한 청년이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정장한 대표의 스토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 중이고 근데 서로 얘기가 안 됐던 상황인데 저도 모르게 땡큐 도가를 그 청년한테 나오라 그래서 당신이 저 질문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그때는 그 책이 사실은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쇄가 되기 전인데 저기 H2 정철기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한 권만 밤새 인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 한 권만 인쇄를 해서 울산까지 가고 싶었는지를 제가 이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친구의 절절한 눈을 보면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한 청년의 어떤 그런 애달픈 그러니까 문제를 답을 준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올랐던 그 리뷰가 저는 이 과정을 만들고 이제 주최를 한 사람으로서 저분이 올려주신 리뷰를 보고 저 울었어요. 사실은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 수요 프로 미문의 숲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얘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왔어야 되는지를 그 정답을 주신 분인 거거든요. 저희 너무너무 응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무리가 화기애애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저자와 함께한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으신 분이 다음 주 진행자이십니다. 손대희의 리얼 북톡. 다음 주에는요,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의 비법 김효석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분당 4,200만 원을 파는 신화적인 홈쇼핑계의 신화십니다. 그분의 실질적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애드립까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곳이 아니라 망원역 엔터스 코리아 북카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 함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찾아가는 북TV 365,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현심의 브랜드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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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가 철학 잘 들었어요.